번영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차트 위를 가로지르는 조용한 선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지난 5년 동안은 시장이 보여준 궤적만큼 가파르고 냉혹한 선은 드물었습니다. 금융 분석가들의 모니터 위에서 은 가격의 그래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경제학의 중력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직으로 솟구친 거대한 절벽처럼 다가옵니다. 불과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트로이온스당 33달러였던 은값은 90달러 선을 위협하며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자재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미국 전역 수백만 가구의 대차 대조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금융 지진이었습니다. 교외의 평범한 주택이나 대도시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짓눌러왔던 부채의 무거운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믿기 힘든 환희가 채웠습니다. 투자자들에게서 날아온 보고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몽상에 불과했던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은 투자를 통해 얻은 막대한 수익은 중산층의 목을 조르던 신용카드 빚을 단숨에 청산하기에 충분했고 수십 년간 족쇄처럼 따라다니던 학자금 대출을 갚았으며 심지어 은행 이자의 공포 없이 온전한 자차를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퇴를 목전에 둔 이들에게 이 수익은 솟구치는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건네진 구명조끼와도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드는 소리가 요란해지고 계좌의 숫자가 녹색으로 물들수록 금융시장의 잔혹한 역설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너무 빠르고 거대하게 승리했을 때입니다. 자산 가치가 단기간에 3배로 뛸 때 인간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군중의 환호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멈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파티는 없으며 금융의 역사는 제때 테이블을 떠나지 못한 자들이 결국 남겨진 설거지를 도맡게 된다는 것을 냉정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지표가 더 사라고 아우성치는 지금이야말로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출구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현상은 결코 운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현재 귀금속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풍은 이미 예견된 거시경제적 사건들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전문가들이 그레이트 멜트업이라 부르는 경제 시나리오의 한 단면입니다. 은값이 왜 이토록 미친 듯이 폭등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이것을 팔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변하는 가격표에서 눈을 떼고 세계 최대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의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전에 경고를 받지 못했다는 대중의 불평은 관찰 부족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명확하고 일관되게 발신되고 있었지만 오직 차가운 머리를 가진 소수만이 그 신호를 해독했을 뿐입니다. 그레이트 멜트업이라는 개념은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물 경제와 괴리된 채 자산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2023년과 2024년 내내 미국 주식시장은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 이익의 실질적 증가와는 무관하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거대한 배를 앞으로 밀어붙인 유일한 동력은 연방준비제도와 정부가 쏟아낸 저렴한 유동성이었습니다.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부양책을 펼칠 때 그들은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금융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들여야 했고 자금은 기술주를 넘어 금과 은으로 쇄도했습니다. 은 이금에 비해 저평가된 자산으로 여겨지다가 갑자기 포트폴리오의 스타로 떠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 수요가 폭발해서도 공급이 갑자기 끊겨서도 아닙니다. 은을 측정하는 기준인 화폐, 즉 달러의 가치가 매일 증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멜트업은 자산 가치의 폭발인 동시에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가 녹아내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할 만큼 공평합니다. 2024년 초에 제시된 전략적 분석들은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려해볼 만하다는 식의 조언 대신 거시지표는 은을 매수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이 의구심과 공포에 젖어 있을 때 데이터는 연준이 시스템의 유동성을 구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외길 수순으로 들어섰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카지노 안에서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위험이 됩니다. 은 가격이 90달러에 도달하자 시장의 심리는 공포에서 극단적인 탐욕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때 은을 가난한 자의 금이라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구세주처럼 숭배합니다.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이 시나리오를 지켜본 노련한 투자자들에게는 바로 지금이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입니다. 단기간의 급등은 비록 그것이 펀더멘털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필연적인 조정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7개월 전처럼 위험 대비 보상 비율, 이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판은 바뀌었고 그에 따른 자산 관리의 문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명한 출구 전략은 감정이나 은행 계좌의 늘어난 숫자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이들은 은값이 오르면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들은 현금을 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자신의 구매력을 지켜낸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달러 대비 은값이 얼마나 높은가가 아닙니다. 달러 자체가 왜곡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이라는 배에서 내려 더 안전한 배로 갈아탈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자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군중의 환호와 숫자의 냉혹함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금은비라는 개념이 무대 중앙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표가 아니지만 그레이트 멜트업의 혼돈 속에서 자신의 성과를 지키려는 이들에게는 유일한 등대와 같습니다. 대중이 새 차를 살 계획에 들떠 있을 때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자산의 이동 경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은이 얼마나 올랐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폐의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은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통계가 닿지 않는 가치의 본질, 즉 종이돈의 가면을 벗겨낸 진짜 돈의 세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통계가 닿지 않는 가치의 본질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을 측정하는 자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은을 매도할 시점을 결정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은의 가치를 미국 달러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트상의 숫자가 올라가면 자신의 부가 증가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시장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착시 현상 중 하나입니다. 법정화폐, 즉 피아트 머니에 기반한 시스템 속에서 가격의 상승은 종종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의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은 가격을 달러로 측정하는 것이 위험한가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실물적 뒷받침이 없는 오직 정부에 대한 신뢰 하나로 지탱되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냉소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모노폴리 게임의 지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합니다. 게임이 끝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돈을 기준으로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실물 자산인 은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달러는 고정된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의 인쇄기가 돌아갈 때마다 길이가 줄어드는 고무줄자와 같습니다. 줄어드는 자로 산의 높이를 룻다면 산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산 자체가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화폐적 환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는 달러의 구매력이 연간 약 2.7%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가본 사람이라면 혹은 집세를 내거나 보험료를 지불해 본 사람이라면 이 숫자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금융계의 이단아들이 이 지표를 CPI가 아닌 CP라이, 거짓말하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인플레이션의 실체를 대중의 눈에서 가리려는 시도에 대한 신랄한 고발입니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율은 정부의 발표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연 3.5%의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에 현금을 넣어두고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사실상 매일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과 실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금 보유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녹여버리는 행위입니다. 은 가격이 33달러에서 90달러로 오른 것은 은이 그만큼 귀해져서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달러가 그만큼 흔해지고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이 비싼가 싼가? 라는 질문을 달러 기준으로 던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980년의 50달러와
2024년의 50달러는 전혀 다른 구매력을 가진 이름만 같은 서로 다른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은의 적정 가치를 찾으려 할 때 달러라는 척도는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은 가격은 고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달러 가격으로 답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지난 30년, 50년 동안의 진짜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서 별의 위치를 측정하려는 항해사와 같습니다.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없으면 배는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은 가격이 조금만 올랐을 때 서둘러 팔아버리거나 반대로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매수하는 실수를 범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즉 불변의 불변, 어디에 존재하는가? 혼란스러운 법정 화폐의 바다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금입니다. 금은 지난 5,000년 동안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수많은 화폐가 종이 조각으로 변해 사라지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금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으며 누군가의 부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의 가치를 판단할 때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변동성이 심한 달러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왕좌를 지키고 있는 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은비가 단순한 투자 지표를 넘어선 철학적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금은비는 은이 금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 혹은 고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금 1온스의 가격이 300달러이고 은 1온스가 33달러라면 금은비는 100이 됩니다. 이 숫자는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두 실물 자산 간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만을 나타냅니다. 달러라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나면 비로소 시장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금은비는 일정한 패턴과 주기를 그리며 움직여 왔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금은비가 60에서 80 사이를 오가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범주에 속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은은 금에 비해 특별히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성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탐욕과 공포가 번갈아가며 시장을 지배할 때 이 비율은 극단적으로 벌어지거나 좁혀지며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파동 속에 부의 이전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1년 전 은 매수를 강력하게 권고했던 근거는 바로 이 금은비가 100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당시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은 100온스가 필요했다는 것은 역사적 평균에 비해 은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대칭적 베팅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하락할 위험은 제한적인 반면 상승할 잠재력은 열려있는 상황, 투자자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달러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 은이 너무나도 헐값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은 가격의 폭등과 함께 금은비는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은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넘어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 가치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투자의 제일 원칙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때 더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프로페셔널의 세계에서 매도는 감정이 아닌 수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수학 공식의 중심에는 여전히 금은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출구 전략의 실행 단계로 들어섭니다. 1월 14일 시장은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금은비가 50이라는 심리적 저항선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티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종소리였습니다. 이 신호를 포착한 후 취해진 행동들은 막연한 추측이 아닌 철저한 원칙에 기반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파느냐가 언제 파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월 14일 금은비가 50이라는 수치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적 변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라는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점은
은이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시작하는 임계점입니다. 지난 30년간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금은비가 60에서 80 사이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탄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프링이 지나치게 눌리면 튀어오르듯 금은비가 과도하게 압축되면 다시 확장되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첫 번째 매도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전략은 명쾌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이 은, 즉 ETF 포지션의 25%를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략 매도를 통한 시장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인 프리롤,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전술적 후퇴였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7개월 전 투자를 시작했을 때보다 은 가격은 약 3배 상승했습니다. 자산 가치가 300%가 된 시점에서 보유량의 25%를 현금화한다는 것은 초기 투자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75%의 은 포지션은 소위 하우스머니, 즉 시장에서 번 돈으로만 구성된 자산이 됩니다. 원금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이제부터 시장이 어떻게 요동치든 투자자는 잃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적인 측면보다 심리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투자자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원금 손실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제거되는 순간 투자자는 시장의 등락을 초월하여 냉철하게 장기적인 추세를 바라볼 수 있는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들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이며 이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끊으라는 격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문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 어떡합니까? 왜 상승장에서 내립니까? 라는 질문은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은 가격은 $100, $150, 아니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투자의 목적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투자의 목적은 꼭지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면서 꾸준히 자산을 증식하는 것입니다. 금은비가 50m로 떨어졌다는 것은 은이 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여 과매수 상태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 비율이 급격하게 압축된 이후에는 은이 일시적으로 오버슈팅하더라도 결국 금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가치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금값이 2배로 뛰고 은값도 2배로 뛴다면 명목 가격은 올랐을지라도 금은비는 여전히 50으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달러로 표시된 가격표가 아니라 두 금속 간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입니다. 만약 금은비가 더 하락한다면 추가적인 매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것이고 반대로 금은비가 다시 상승하여 은이 저평가되는 구간으로 돌아온다면 판돈을 다시 은으로 옮길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또한 이번 매도는 청산이 아닌 로테이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은을 판 돈을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게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평가된 곳에서 저평가된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25%의 은을 판 자금은 주식시장의 다른 기회나 혹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다른 자산으로 재분배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레이트 멜트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있으며 자산 인플레이션의 파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파도의 높이에 따라 무게중심을 옮기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잊어버려라 라는 전략을 맹신하지만 변동성이 극심한 귀금속 시장에서 그것은 절반의 정답일 뿐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나 변동성이 큰 자산군에서는 이익이 났을 때 챙기지 않으면 그 이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 가격이 $50, $60, $80를 돌파할 때마다 대중은 환호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은비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가격이 아니라 비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의 디테일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에 시장의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분할 매매 전략입니다. 매수할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회 삼아 33달러, 30달러, 27달러에 나누어 샀던 것처럼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25%는 금운비 50에서 나갔습니다. 만약 비율이 더 떨어진다면 다음 25%가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가격에 팔지는 못할지라도 최악의 가격에 파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성공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비범한 결과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